그러면 저도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결정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죠. 이번에도 한 줄평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전한 매력, 올드한 비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홍준표 시장은 원래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죠. 그 우리 때 9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모래시계란 드라마에서 박상원 씨가 연기했던 그 자기의 선배 그 검사장을 때려잡는 그 슬롯 머신 그 조폭을 때려잡는 유명한 검사 그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덕분에 인기를 얻고 그 모래시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김영삼 정부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인가에서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번에 좀 굴곡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방 내려가서 경남지사 하고 또 서울 올라와서 대선 출마했다가 대선 떨어지니까 다시 또 대구 내려가서 대구시장 하고 뭐 하여간 그 한나라당 대표도 여러 번 했죠. 한나라당 대표도 하고 새누리당 대표도 하고 어쨌든 뭐 30년간 한 35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이분은 뭐 검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검사 때는 완전히 빠졌고 뭐 홍준표를 뭐 한동훈 같은 그런 검사 라인으로 보긴 좀 어렵죠. 검사한 기간보다 정치한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제는 선출직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은 자기 캠프 사무실에서 여의도에 있는 자기 캠프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것도 좀 뭔가 뭘까 좀 여유나 관록이 좀 엿보이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출마를 했지만 이게 벌써 세 번째 대선 출마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굳이 무슨 뭐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고 뭐 메가더 동상 앞에서 하고 뭐 박정희 생가 찾아가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나 홍준표야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그 연출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홍준표인데 그냥 나 자신으로 승부하겠다. 내 내용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여유가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연설문으로만 보면 잘 모르는데 이 현장 영상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연설을 시작하려고 자리에 섰는데 보니까 현역 의원이 이렇게 지지한다고 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의원이 보기에는 홍준표가 보기에 좀 있으면 본회의 시작할 시간인데 의원이 와 있으니까 뭐 이 의원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본회의 시작하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저 조금만 듣다 가도 됩니다. 이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뭐라 그러냐면 저 고마운데 연설 중간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이러면서 이렇게 반말로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하하 웃으면서 홍준표 화이팅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이 이 양반이 이게 뭔가 좀 약간 권위적으로 보이면서도 그래 약간 좀 이렇게 그 재밌는 그 위트 있는 그게 이제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 유머러스하게 보이는 면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매력이에요. 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의 그 특유의 넉살과 매력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대구시장 사퇴하고 이 대선 주자로 올인하고 있는데 조금 임기가 남았는데 그것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확실히 된 다음에 사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도 되지 않은 상관에서 중간에 사퇴하고 나오는 거는 조금 대구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100% 아무리 마지막 도전이고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지만 100%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때 휴가 좀 아껴놨다가 이때 몰아서 쓰고 한 2주 정도 좀 경선 기간도 짧으니까 열심히 선거에 올인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대구 시장으로 복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오세훈은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번을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70대 중반의 고령이라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70대 초반인가? 어쨌든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선 주자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살아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바이든 보시고. 그래서 저는 뭐, 나이 뭐, 이렇게 뭐, 네 번째 출마가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기회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현장에서의 그런 그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제 영상으로 보기에.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이번 이 시대는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선거의 의미를 딱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먹게 되면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로 딱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계엄 사태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던 이재명을 이제 심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은 전과 사법,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나는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화려한 전과자와 준비된 대통령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나라로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선 나라,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홍준표는 선진대국이라는 컨셉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K 이니셔티브라는 컨셉을 잡고 이번 대선에 나온 것처럼 홍준표는 선진대국이라는 컨셉을 잡고 이번 대선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베네수엘라고 자기의 미래는 선진대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진대국이라는 표현도 좀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이거야 왠지 약간 북한의 강성대국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진대국과 강성대국이 뭐가 다릅니까? 비슷한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군사력 강하고 경제력 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국가주의적이고 너무 요즘 트렌드랑 좀 맞지 않는 과거의 선진국 담론인 거든요. 근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그래갖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담론이 이미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또 선진국 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자를 붙여갖고 선진대국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런 것 자체도 약간 좀 올드한 그 비전이 아니냐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비양심, 폐륜, 비투성이,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량해전 얘기하죠. 이것도 재밌는데 이순신의 대장성이 명량해전 초기에 보면 다른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11척은 뒤로 빠져 있고 대장성 혼자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혼자 엄청나게 분전을 해요. 그 일본 배들이랑 막 붙어가지고 분전을 하는 과정에서 뭐 누구 안 오면 뭐 죽고 싶냐 뭐 목숨이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다른 장군들을 막 이렇게 그 호명을 해요. 그래갖고 막 불러가지고 와서 이제 이 장군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유도해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순신의 대장선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치고 나가면 이제 다른 세력이 붙으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도 약간 홍준표의 독불장군식 스타일이고 자기가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거라 그렇게 잘 될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쨌든 그 자기가 집권하면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여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빼고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다 7공화국 얘기하고 있고 그 7공화국의 컨셉은 바로 선진대국이라는 거고 우리 선진대국의 뜻은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 자체가 좀 추상적이죠. 뭔 소리야. 그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선 승리 직후에 대통령 직속 개헌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그 김경수 지사는 한 400일 정도 공론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대통령 직선으로 개헌 추진단을 만들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이 방법도 좀 구식이죠.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면 그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민주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주당의 의회 안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야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무슨 뭐 이렇게, 개헌 특위를 만든다든가, 뭔가 좀 그럴듯한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은 사실 집권만 하면 개헌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명분 들여갖고 야당이 원하는 거 몇 개만 들어주면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집권해가지고 사실 개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180석, 187석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뭐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죠. 왜냐면 이재명 정권하고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헌 얘기가 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을 통합하겠다. 그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헌을 통해서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 독식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건 좋은 얘기죠. 이 상하원 양원 얘기는 한동훈도 했던 얘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상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상원을 지금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이 있으니까 비례대표 50석으로 갖고 상원을 만들고 한 50석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를 똑같이 2명씩 지역마다 주고 그리고 상원은 대신 세종시에 가게 하는 거지. 세종시에 국회 분원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에 있고 비례대표인 상원 의원들은 세종시로 내려가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원을 만들어서 적절히 비토권을 준다든가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때 상원을 한 번 더 거치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탕평과 상호 인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정치 복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은 좋지만 지금 야당이 집권 잡으면 히틀러의 나라가 된다고 하고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집권했다고 상평이 되겠어요? 상생이 되겠어요?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경제는
이거는 전형적인 떻게 보면 보수주의 작은 정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레이거노믹스 뭐 그런 건데 요즘 트렌드하고 좀 안 맞죠. 코로나 이후에는 큰 정부가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편인데 약간 좀 올드한 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육공화국의 경제 원칙은 아주 예외 조항이었던 경제 민주화에 너무 주목해가지고 너무 분배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는 올 수 있지만 선진국 진입은 안 된다. 그래서 규제 혁파를 통해서 선진국의 문턱을 뛰어넘겠다. 그리고 민관 경제 붕 5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규제의 나라였고 그래서 규제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신산업은 게이트 프리로 해서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신촌대학교라는 대한대학 운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신촌대학교도 사실 정부 승인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교수도 정기적으로 몇 명 이상 채용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대학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신산업 게이트 프리니까 그냥 일단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게이트 프리고 네거티브 방식이고 뭐 그런 건데 이게 말은 좋은데 사실은 잘 못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다고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비슷한 네거티브 규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뭐 임기 중에 그렇게 썩 성과를 못 냈다는 거죠. 그리고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경수 지사는 그 메가시티 그 5개 광역권 메가시티에 30조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50조 이렇게 막 30조 받고 50조 더 쓰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가능한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1년에 700조의 예산을 5년간 쓰는 거야. 그럼 7호 35, 3,500조의 예산을 쓰는 자리인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러니까 그중에 50조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50조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게 보수 정치인의 아주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핵균형과 무장평화. 근데 여기서 안철수나 한동훈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건 핵을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핵 보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2017년부터 핵 균형론자였다라고 하면서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 독자적 핵 보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정도 얘기하는 한동훈 안철수보다도 한 발 더 나간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에 따른 분배,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강성노조와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 경남의료원에 있는 그 보건의료 강성노조와 싸웠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난다. 이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하자는 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노동개혁인데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패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 뭐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요즘 분위기에는 맞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다가 산별 노조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고 정당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지는 감당 가능한 만큼만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엄청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고리채 빚의 무서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경남지사 시절에도 부채를 상당히 갚았고 대구시장 시절에도 부채를 상당히 줄이고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원고만 보면은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원고에 없는 자기 애드립을 되게 많이 넣습니다. 구체적인 막 수치를 들어가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총중들을 보면서 애드립으로 이거 관련 설명을 쭉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를 막기 위해서 수능을 단순화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수능을 1년에 2번만 보고 그중에 좋은 점수 내서 입학하는 방식으로 하고 문제는 EBS 교재에서만 내겠다. 그래서 산골에서도 EBS 교재만 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자기는 로스쿨제도 도입할 때부터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에 나올 때는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대신 변호사 예비 시험 제도와 판검사 임용 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로스쿨 나온 애들도 판검사가 되려면 시험을 다시 봐서 고시 같은 시험을 다시 봐서 시험에 붙어야만 판검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면접 봐가지고 뭐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레벌레 들어가는 그런 거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가족 중심주의, 이른바 페밀리즘, 이런 페밀리즘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뭐 동성결혼 허용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고 가족이 중심이 돼야지 뭐 이러면서 차별금지가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차별금지 문제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를 해가지고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적 금기를 급격하게 깨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이에 있는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도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좀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토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너무 이렇게 그 우편향 후보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확 깨는 게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집권하면 집권하자마자 사형원도 6개월 이내에 있는 그 흉악범들은 다 집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신창원이니 뭐니 지금도 유영철이니 지금도 감옥에서 무기징역처럼 살고 있는 사형수들 많잖아요. 자기가 집권하면 다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원고에서 한 문장 갖고 딱 넘어간 건데 그 연설을 보면 줄줄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가 그 흉악범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피해자들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유엔이 어쩌고 뭐 저는 그런 좌파들의 얘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데 이게 참 하여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사람 요즘은 잘 없는데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보수적인 이제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준비되고 경험 많은 든든한 장수다라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탄핵에는 반대,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했다. 이래 좀 구차하잖아. 계엄을 반대했으면 탄핵은 찬성해야 오히려 한동훈의 노선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계엄 반대해놓고 탄핵도 반대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계엄을 반대했는데 그럼 대통령직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야? 뭐 계엄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 보수 구구층의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애매한 입지를 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교 및 안보 부분에서는 내후 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정통 외교로 오면 정통 외교로 답하고 그다음에 장사꾼 논리로 오면 또 비즈니스 논리로 병행해가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나는 이제 나도 트럼프랑 비슷한 스트롱맨이니까 나는 트럼프를 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나 경제 정책에서는 기업과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청년에게는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복지를 조화하겠다는 거고 생산성 기반의 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엔 보편적 복지냐 서민 복지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민 복지를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무리는 이번 대선도 반드시 승리해서 선진 대국의 기틀을 다지겠다. 또 지난번 그 2017년 대선 때는 자기가 그 패전 처리 투수, 그러니까 패전 처리 투수였다면 지금은 승리를 위한 구원 투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5년간 국가 운영의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도전해왔고 인지는 준비가 됐고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통령을 했을 때 잘할 거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임기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겪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한 말하면 우리나라에 준비된 대통령은 없어요. 단임제하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는 거지. 중임제하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나름 보수주의자로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경원이나 김문수리하고는 또 달라요. 나경원이나 김문수는 윤석열 노선에 그냥 줄을 대고 있는 거고 윤석열 노선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홍준표가 얘기하는 보수주의 노선은 윤석열 노선보다는 그냥 보다 정통 보수 노선에 가까운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대처, 레이건에 가까운 이른바 그야말로 정통 보수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사형제라든가 뭐 핵보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보수의 어떤 메인 그 주류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사형 집행, 작은 정부, 규제 철폐, 핵보유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금기를 건드리는 이슈지만 어쨌든 피해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모든 정책이 다 너무 전체적으로 올드하다는 거죠.
사실 이 사형제 같은 건 요즘 이슈도 아닌데 굳이 끄집어내고 차별금지법도 이번 대선의 이슈도 아닌데 굳이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올드한 그 팬층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사형 집행 같은 것도 그래요. 최근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K컬처나 한류 문화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 되게 뜬금없거든요. 미국의 몇몇 주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OECD 국가들이 주류가 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뭐 핵보유 추진도 마찬가지고 핵보유를 추진하면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무역 제재가 들어올 텐데 그거 NPT 그 위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제재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뻔하게 반론이 예상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그냥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 두 번 보고 대학 간다는 것도 옛날에 너무 수능으로 한 줄만 세우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런 수시 모집 같은 게 확대된 건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뻔히 그 과거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제도를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과거의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과거로 돌리는 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거로 돌리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1세기 어떤 현재의 대한민국을 읽기에는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 낡은 비전이다. 너무 지도자 자체가 참 이게 매력은 있지만 너무 낡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처칠 느낌이 들어요. 처칠.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의 처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처칠 말고 2차 대전 직전의 처칠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그 1차 대전 때 이미 장관도 하고 잘 나갔던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이 처칠은 굉장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영국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맨날 히틀러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그래갖고 너무 극단주의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어. 그래서 아우 저 처칠 저 또랑이 아니야. 그 왕도 그 당시 조지 왕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정치권에서 처칠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 자유당이었다고 당도 옮기고 막 그래갖고 약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은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히틀러라는 또라이가 정말 본색을 드러내니까 야 이거 역시 처칠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처칠한테 할 수 없이 총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독처럼 고집 센 어떤 그 늙은 어떤 그 비관주의자 그래서 딱 자기 입장을 딱 고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2차 대전과 히틀러의 등장이 처칠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것처럼 뭔가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국가 대위기가 온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딱 구원투수로 나타나서 중심을 잡고 어떤 안보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처칠도 딱 2차 대전 때에만 총리로 활동하다가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이 되니까 바로 애틀리에 노동당 정권으로 딱 정권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야당 생활하다가 다시 총리로 복귀해가지고 총리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그것도 오래 살아야 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나 매력이 있지만 너무 이 낡은 그 이렇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평시에는 만약에 진짜 전쟁 시라든가 그런 국가 위기 시에는 뭐 그런 대로 또 이렇게 기댈 만한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의 어떤 상황에 그렇게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지 않냐. 지금은 우리 사회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세련돼졌고 너무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시장 스타일의 그런 어떤 전통적 보수주의 일변도의 그런 방향으로는 본인이 말하는 어떤 그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야당을 설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공약을 실현하는 이거 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거 다 법 바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사형 집행 정도는 대통령이 사인하면 된다지만 나머지는 다 법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야당이 187석인데 어떻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이제 소수 정당인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도전, 사실상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8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홍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 본선에서 지면 징징거리지 않고 쿨하게 승복할 것이다. 이거 지난 대선에도 그랬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랑 붙으면 선거 끝나면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쿨하게 승복하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어떤 그런 일관된 어떤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국가 원로로서의 면모는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홍준표의 시대는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늦었다. 한 5년 전이었으면 5년이나 한 10년 전이었으면 좋은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기엔 약간 좀 낡은 비전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렇게 홍준표 시장을 보내드리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